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한때 신흥국의 모범 사례로 손꼽히던 나라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는지 그 충격적인 전말을 다뤄보려 합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든 경제가 흔들리거나 정치가 불안한 경우는 있죠. 그런데 두 가지가 동시에 무너지는 상황은 정말 드문 일입니다. 바로 지금 튀르키예가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를 겪고 있습니다. 물가는 하늘을 뚫고 화폐 가치는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죠. 20년 넘게 권좌를 지킨 지도자는 반대파를 감옥에 가두고 있습니다. 형제의 나라라 불리던 튀르키예,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숫자로 튀르키예의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4년 5월 기준 튀르키예의 연간 물가 상승률은 약 76%에 육박했습니다. 2022년 가을에는 무려 85%를 넘어섰던 적도 있었죠. 같은 시기 우리나라가 물가 때문에 난리였을 때 상승률이 고작 5% 남짓이었다는 걸 떠올려보면 그 차이가 얼마나 극심한지 체감되실 겁니다. 돈의 가치가 어느 정도로 망가졌는지는 최저임금 추이를 보면 더 선명해집니다. 2020년 초만 해도 시간당 약 2,900리라였던 최저임금이요. 2024년에는 2만 리라를 훌쩍 넘겼습니다. 국민 소득이 늘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돈이 종이 조각처럼 변해버렸기 때문이죠. 나라가 잘 살게 되어서 임금이 오른 게 아니라 화폐 자체가 휴지가 된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화폐 가치의 폭락 속도입니다. 2021년 말만 해도 1달러에 13리라 수준이던 환율이 지금은 40리라를 넘어섰습니다. 불과 3년 사이에 화폐 가치가 3분의 1 토막이 난 셈이죠. 2025년 3월에는 야당 유력 대선주자 체포 소식에 하루아침에 리라화가 11% 넘게 폭락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정치적 사건 하나가 국가 경제 전체를 뒤흔드는 상황인 거죠. 이런 불안정한 통화를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외국 자본은 떠나고 남은 국민들만 고통받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리라화 방어를 위해 정부가 달러를 풀어대면서 외환 보유고마저 바닥이죠. 튀르키예 국민들이 체감하는 현실은 숫자보다 더 참혹합니다. 스마트폰 하나 사려면 얼마나 일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지표가 있는데요. 2024년 기준 한국 사람은 평균 열흘 정도 일하면 최신 아이폰을 살 수 있습니다. 스위스는 나흘, 미국은 닷새 정도면 되죠. 튀르키예는 얼마일까요? 무려 73일입니다. 2023년에는 124일이었으니 그나마 나아진 거라는 게 더 씁쓸하죠. 필리핀이나 베트남, 인도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세계 경제 규모 20위권 안에 드는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니 믿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쩌다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이해를 위해 시계를 20여 년 전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1923년 오스만 제국 붕괴 이후 튀르키예는 서구식 민주주의와 정교 분리를 국가 운영의 핵심 원칙으로 삼아왔습니다.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는 걸 철저히 막았던 거죠. 건국의 아버지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가 세운 이 원칙은 튀르키예의 정체성 자체였습니다. 이슬람 국가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국교를 두지 않은 나라였으니까요. 문제는 이 과정에서 군부가 너무 강해졌다는 점입니다. 정치인들이 이 원칙을 어기면 군인들이 나서서 정권을 뒤엎곤 했죠. 1960년, 1971년, 1980년, 1997년까지 4차례나 군사 개입이 있었습니다. 경제도 만성적인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물가는 늘 들쭉날쭉했고 나라 살림도 적자 행진을 면치 못했죠. 90년대까지도 이런 상황이 계속됐습니다. 결정적인 전환점은 2001년에 찾아왔습니다. 금융 시스템 전체가 무너지는 대규모 경제 위기가 터진 거죠. 주식 시장은 폭락했고 화폐 가치는 급전직하였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80%를 육박하면서 국민들의 삶은 피폐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절실히 변화를 갈망했고 그 틈을 정확하게 파고든 인물이 바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이었습니다. 2002년 11월 총선에서 그가 이끄는 정의개발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전체 의석의 거의
3분의 1을 휩쓸었죠. 당시 에르도안은 이스탄불 시장 출신의 정치 신예였는데 부패 청산과 경제 회복을 외치며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에르도안 정부 초기의 성과는 눈부셨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의 관리 아래 구조개혁을 착실히 이행했고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도입했죠. 환율 제도를 유연하게 바꾸고 해외 투자자들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 결과 50%가 넘던 물가 상승률이 불과 3년 만에 한 자릿수로 뚝 떨어졌죠. 2002년부터 2010년까지 국내 총생산은 거의 2.6배 가까이 불어났습니다. 국민들의 실질 소득도 눈에 띄게 좋아졌죠. 해외에서 밀려드는 투자금은 2003년 17억 달러에서 2007년에는 190억 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10배 넘게 뛴 겁니다. 경제 기적이라 불릴만 했습니다. 놀라운 건 경제만 좋아진 게 아니었다는 점이죠. 노동자 권익도 크게 강화됐습니다. 주당 근무 시간에 상한선을 두고 연장 근로도 제한했습니다. 민족이나 성별, 종교에 따른 차별을 법으로 금지시켰죠. 빈부 격차가 완화되고 중산층이 두터워지면서 사회 전반에 활력이 돌았습니다. 유럽연합 가입을 목표로 각종 제도 개선까지 단행했죠. 에르도안은 국민적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결같은 정책 추진력이 성공의 핵심이라고 평가했죠. 문제는 이 성공이 에르도안에게 다른 욕심을 품게 했다는 점입니다. 높은 지지율을 등에 업고 그는 조금씩 권력을 키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에 대한 통제가 강화됐고 종교적 색채가 짙은 정책들이 하나둘 등장했습니다. 정교 분리 원칙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판사와 검사, 군 장성, 경찰 간부들 중 자기 편이 아닌 사람들을 하나씩 밀어내고 충성파로 채워 넣었습니다. 겉으로는 민주주의였지만 속은 점점 다른 방향으로 변해가고 있었죠.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 눌러왔던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이스탄불 도심에 작은 공원을 헐어서 쇼핑몰을 짓겠다는 계획이 발표됐죠. 해당 공원은 도시의 몇 안 되는 녹지 공간이었기에 환경단체들이 반발했습니다. 경찰의 과잉 진압이 이어지면서 시위는 전국으로 번졌죠. 사람들은 공원 철거만이 아니라 정부의 권위적인 통치 방식 전체에 분노했습니다. 수십만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에르도안 정부는 강경 대응으로 일관했죠. 결국 시위는 진압됐지만 튀르키예가 더 이상 안전한 투자처가 아니라는 인식이 퍼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같은 시기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신흥국의 돈들이 미국 시장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한 거죠. 튀르키예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외국 자본이 빠지면서 리라화 가치는 떨어지고 기업들의 외채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경제 성장세는 꺾이기 시작했고 한동안 잠잠했던 물가 불안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황금기가 저물어가고 있었죠. 그러나 에르도안은 권력만은 놓지 않았습니다. 2010년 헌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 선출 방식이 간접 선거에서 직접 선거로 바뀌었습니다. 이 말은 대통령이 실질적 권력을 갖게 됐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원래 튀르키예는 총리가 실권을 쥐는 의원 내각제 나라였거든요. 그리고 2014년 에르도안이 직접 그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로부터 2년 뒤인 2016년 7월 운명의 밤이 찾아왔습니다. 군부 일부 세력이 정권을 뒤엎으려는 시도를 감행한 겁니다. 탱크가 다리를 점령하고 전투기가 하늘을 갈랐습니다. 국영 방송국을 장악한 군인들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정부를 접수했다고 선언했죠.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쿠데타는 6시간 만에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탱크를 막아섰기 때문이죠. 에르도안은 휴양지에서 급히 이스탄불로 돌아왔습니다. 지지자들에게 거리로 나와달라고 호소했고 국민들이 응답한 겁니다. 쿠데타 진압 이후 벌어진 일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에르도안은 이를 기회 삼아 대대적인 숙청에 착수했습니다. 쿠데타와 조금이라도 연관됐다고 의심되는 사람들이 줄줄이 끌려갔죠. 군인, 판사, 검사, 교사, 언론인, 공무원 할 것 없었습니다. 불과 며칠 사이에 4만 5천 명 이상이 자리를 잃었습니다. 판사만 2,700명, 교사가 1만 5천 명에 달했죠. 쿠데타 배후로 지목된 건
미국의 망명 중인 종교 지도자 페툴라 귤렌이었습니다. 한때 에르도안의 동맹이었지만 사이가 틀어진 인물이죠. 미국이 그를 송환하지 않자 양국 관계까지 얼어붙었습니다. 에르도안은 미국이 쿠데타 배후에 있다고 의심하기까지 했죠. 2017년 에르도안은 국민투표를 통해 아예 정부 형태를 바꿔버렸습니다. 의원 내각제를 대통령 중심제로 전환한 겁니다. 이제 대통령은 행정부를 완전히 장악하고 의회에도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사법부 인사에까지 손을 뻗칠 수 있게 됐습니다. 권력 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 사실상 무너진 겁니다. 사람들은 그를 러시아의 푸틴에 빗대기 시작했습니다. 튀르키예의 푸틴이라는 별명이 붙은 건 이때부터입니다.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경제가 곧 보여주기 시작했죠. 경제학의 기본 원칙을 무시한 정책이 시작됐습니다. 물가가 치솟으면 금리를 올려서 돈의 흐름을 조이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에르도안은 정반대로 갔습니다. 높은 금리가 만악의 근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를 압박했죠. 전문가들의 경고는 철저히 무시됐고 자기 말을 듣지 않는 중앙은행 총재는 가차없이 갈아치워 버렸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이미 불안정하던 리라화 가치가 곤두박질치기 시작했고 물가는 걷잡을 수 없이 무섭게 뛰어올랐습니다. 2018년부터 튀르키예는 본격적인 경제 위기의 늪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동안 쌓여온 문제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겁니다. 화폐 가치 폭락, 치솟는 물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외채, 거기에 미국과의 관계 악화까지 겹치면서 상황은 더욱 나빠졌죠. 에르도안이 러시아제 방공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자 미국은 제재로 맞섰습니다. 나토 회원국이 러시아 무기를 산다니 용납하기 어려웠죠. 투자자들은 더욱 발길을 돌렸고 경제는 빠져나오기 힘든 악순환의 고리에 완전히 갇혀버렸습니다. 에르도안이 단순히 경제만 망친 게 아니라 나라의 방향 자체를 틀어버렸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이스탄불의 상징 아야소피아를 박물관에서 이슬람 사원으로 바꿔버린 게 대표적입니다. 100년 가까이 유지해온 정교 분리 전통을 정면으로 부정한 셈이죠. 튀르키예가 나아갈 방향이 서쪽이 아니라 동쪽이라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한때 유럽연합 가입을 꿈꾸던 나라가 이제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러시아,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모습이죠. 인권과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서방과는 맞지 않으니 에르도안으로서는 자연스러운 선택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가장 큰 피해는 고스란히 평범한 국민들 몫입니다. 수백만 명이 빈곤선 아래에서 허덕이고 있다는 보고가 나옵니다. 인구 8,600만 명 중 약 3분의 1이 최저임금을 받는데 미등록 노동자까지 포함하면 절반에 달할 수도 있습니다. 고기나 유제품을 사 먹지 못해 영양 보충제에 의존한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비타민 결핍이 일상이 된 겁니다. 젊은이들은 희망을 잃고 하나둘씩 나라를 떠나려 하고 있습니다. 해외 이민 신청이 매년 갈수록 늘어나고 있죠. 국가의 미래를 짊어져야 할 세대가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공식 실업률은 9% 정도로 발표되지만 실제 상황은 훨씬 심각합니다. 2025년 3월 상황은 더욱 극적으로 치달았습니다. 에르도안 정권의 최대 정적으로 꼽히는 에크렘 이마모울루 이스탄불 시장이 체포된 겁니다. 부패와 테러 연루 혐의라고 했지만 야당과 국민들은 정치 공작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다음 대선에 가장 위협적인 경쟁자를 제거하려는 거라고요. 체포 하루 전에는 그의 대학 졸업장까지 취소됐습니다. 튀르키예에서는 대졸 학력이 없으면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없거든요. 시장 체포 소식이 전해지자 전국이 들끓었습니다. 이스탄불에서만 수십만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앙카라를 비롯한 주요 도시 곳곳에서 시위가 터져 나왔죠. 경찰은 고무탄과 최루가스, 물대포로 맞섰습니다. 체포된 시위자만 닷새 만에 1,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소셜미디어 계정 수백 개가 하룻밤 사이 차단됐죠. 시위를 보도한 방송사들에는 벌금이 부과됐습니다. 외국 기자까지 체포해서 추방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정부는 시위대를 거리의 테러리스트라고 규정하면서 강경 진압 의지를 끝까지 굽히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건 이런 상황에서도 야당 경선이 강행됐다는 점입니다. 감옥에 갇힌 채 진행된 투표에서 이마모울루 시장은 압도적 지지를 받았습니다. 1,500만 표라는 압도적인 숫자로 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됐죠.
유권자들이 보여준 분명한 저항의 의지였습니다. 에르도안 정부의 강압적 대응이 오히려 역효과를 낳아 일반 시민들까지 야당 편으로 결집시키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유럽연합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도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민주적 가치를 지키라고 촉구했습니다. 유럽연합 가입 후보국이자 나토 회원국인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이라 서방 세계로서는 외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튀르키예가 가진 잠재력은 여전합니다. 전체 인구의 평균 나이가 32세 정도로 젊은 층이 두텁습니다.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30살 미만이라는 통계도 있죠. 명목 국내 총생산과 수출액은 여전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전략적 요충지라는 이점도 변함없습니다. 에르도안이 여전히 상당한 지지를 받는 이유이기도 하죠. 문제는 이 모든 가능성이 잘못된 정책과 계속되는 정치적 혼란 속에 묻혀버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튀르키예의 운명은 튀르키예 국민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시위가 진정한 변화의 시작점이 될지 두고 봐야 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20년 넘게 쌓여온 구조적 문제들이 더 이상 덮어둘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사실입니다. 경제 위기와 정치 억압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가 안정과 번영을 되찾기를 바라면서 튀르키예의 몰락에 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